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오늘은 2019년 6월 27일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금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의 이영환 대표를 모시고 계속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단체에서 얼마 전에 낸 보고서가 굉장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보도가 됐지만 사실은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그리고 각국에서 지금 이 보고서를 보고 굉장히 많은 보도와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 지금 이 보고서를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반응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보고서의 어떤 내용과 그리고 이 보고서를 가지고 앞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이것을 공론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계속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지금 아까 우리가 이 공개 처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뭐 참관했던 사람들이 받았을 어떤 고통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봤는데요. 지금 이제 공개 처형하고 나서 그 어떤 시체 처리 장소까지 지금 이 보고서에 나와 있거든요. 네. 그 시체라는 건 어떻게 가족들에게 다시 이렇게 되돌려줘서 장례를 지내게 하나요? 시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하나도 나온 게 없고요. 공개 처형된 시신들은 실어 갑니다. 네, 그 뭐 북한 주민들 잘 아시는 승리 58호 이런 트럭까지 트럭에 어떤 풍차를 씌워가지고 가져가는데 그 어디로 가는지가 저희가 추적하는 중점적인 사안이고요. 트럭이 왔으면 트럭이 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성 사진들에서 그걸 쫓아 가다 보면은 외딴 길, 막힌 길 이런 곳들이 대체로 그런 가연성이 있는 장소들인데요. 집단적으로 안매장을 한다는 얘기인 거는 시체를 한 구를 묻어놓더라도요. 이게 정권의 속성상 또는 시체를 묻는 어떤 패턴, 반복되는 어떤 행동이 있는데 한번 파놓고 묻어놓은 곳에 다시 또 다른 시체를 이후에 묻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 장소를 현장 확보를 하고 발굴을 했을 때는 여러 시신들이 거기에 겹겹이 쌓여있게 되는 결과를 보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옛날 2차 세계대전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정말 이 시체들이 정말 켜켜이 이렇게 쌓여있는 사진들이 정말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나중에 우리가 북한에 들어갔을 때 어떤 그런 현장 발굴을 했을 때 어떤 그런 현장들을 사실 우리가 또 목격할 수도 있는 거겠네요. 네. 그러면 공개 처형의 경우에도 뭐 1명을 처형하는 경우도 있지만 3명, 5명, 뭐 10명 이렇게 집단적으로 처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신들은 한꺼번에 같은 시점에서 매장이 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구유고슬라비아나 아니면 캄보디아나 이런 지역에서 한 땅 구덩이에 여러 곳 시신들이 동시에 처형이 된 것으로 보이는 그런 장면들도 나중에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북한 도처에서 말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글쎄요, 이게 뭐 처형 장소, 처리 장소, 뭐 시체 처리 장소 굉장히 이렇게 자세하게 보고서가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게 뭐 북한에서 이거를 만약에 없애버리거나 하면은 지금 뭐 이것을 추적하고 보고서로 이렇게 자세히 한다고 해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회의적인 시각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살아있는 정권과 일종의 조사 결과를 가지고 행동을 바꾸도록 압박을 하는 게 저희 조사의 목적이 되는데요. 북한 정권이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 보고서에서 정확한 위치 좌표 정보는 저희가 내부적으로만 관리를 하지 이 보고서에 담지 않는 이유를 보고서에도 밝혀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확한 위치 주소까지는 공개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범죄는요. 북한 정권은 또 이제 김정은 정권은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체제는 건재할 것이다. 나의 권력은 지속될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독재자들의 큰 착각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것을 다 찾아내서 없애거나 정리하는 비용이 많이 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정권이 흔들리고 무너질 때가 됐을 때 이미 늦습니다. 그리고 조직적인 범죄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개인이 살해를 하고 증거인멸을 하는 것은 자기가 남긴 흔적이 제한되고 작기 때문에
다시 찾아가서 하려고 하지만 조직적인 범죄는 여러 사람이 연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나의 전적인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굳이 이것을 인멸했을 때 나의 죄를 덮으려고 하는 수고로운 노력까지는 안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여러 나라들에서도 이 정권이 왜 이런 증거나 이런 것들을 다 인멸하지 못했을까 생각해 보시면 답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실제적으로 이런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어떤 그런 북한과 같은 어떤 독재 체제 국가들, 그러니까 전범들에게 어떤 이런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작업들이 있었습니까? 네. 그런데 대부분은 사후에 이루어진 조사들이 대부분이었었습니다. 그 정권이 이미 무너진 이후에 그때 대해서 조사를 하니까 조사가 장기화되고 오래 걸리고 결론은 잘 안 나고. 예를 들어서 어디? 구유고슬라비아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밀로세비치 정권이 있었을 때에 구유고 내전이라고 부르죠. 수백만 명이 살해가 되고 죽음을 당했는데 이제 이것을 국제사회가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으로 이제 유엔에서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를 설립을 했습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그래서 이 재판소를 만들고 적법 절차대로 해서 조사를 하고 진행을 하지만 밀로세비치 같은 경우는 가장 무거운 책임이지만 결국 한 6년 정도의 재판을 질질질 끌고 자기 변호를 하면서 궤변을 늘어나왔습니다. 결국에는 그 조사받던 중에 감옥에서 신정발작 사망을 하죠. 결국에는 죄를 묻지 못했습니다. 그 후임자인 라도반 카라지치라는 또 인물이 재판을 했는데 결국 그 라도반 카라지치도 똑같이 밀로세비치처럼 자세는 좀 달랐어요. 좀 협조적이긴 했었지만 자기의 책임을 부정을 했었죠. 예를 들어 어떤 지역에서 대량으로 살해된 사람들을 우리가 한 게 아니다. 오히려 나토 공습으로 폭격당한 사람들이라는 궤변 이런 주장들을 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결정적인 증언자가 나왔고 어떤 창고 한 창고에서 대량으로 학살한 장소 그리고 시체가 매장된 곳을 저희처럼 이제 유엔에서도 전담을 해서 위성사진으로 감시를 하고 추적을 하는 그 조직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포착을 했죠. 증거인멸을 하는 시도를 찾아냈고 그 현장을 발굴을 하게 되면서 결국 사집년형을 주고 종결을 했습니다. 캄보디아에도 그렇습니다. 아시아에서. 캄보디아에 1975년부터 79년까지 4년 동안 들어섰던 극단적인 공산주의 정권, 크메르 정권이 100만에서 150만 명, 200만 명 정도를 아주 단기간에 학살을 했는데 그 시신들을 찾는 과정이나 진상규명을 하는 과정은 무려 그 크메르 정권이 베트남 침공을 당해서 다시 무너졌죠. 15년, 20년이 지나도록 캄보디아 자체에서 조사를 하거나 규명하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이르러 가지고 약 10여 년 동안 조사가 이루어져서 NGO, 저희처럼 민간 단체와 또 미국 예일대학교 역사팀들과 같이 공조를 해서 조사 작업을 해서 무려 4년 동안에 이루어졌던 그 이제 2구 이상, 3구 이상의 안매장지들을 찾아낸 것이 2만 개에 달합니다. 캄보디아가요? 캄보디아에서. 2만 개? 네, 가끔씩 캄보디아의 그런 그 유골들, 해골들을 이제 모아놓은 곳들은 우리가 이제 역사 관광을 하거나 교훈을 찾으러 가는 관광에서 일부만 본 것이고 캄보디아 전역에서 조사를 하고 고문을 하고 그 인근 지역에서 파묻어 놓은 곳들이 계속 지금도 발굴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럼 사실 북한 우리가 지금 보고서로 보는 건 이렇지만 실제 나중에 현장에 가서 어떤 발굴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훨씬 그 숫자가 많을 수도 있겠네요. 네, 북한의 경우 70년 동안 벌어진 것을 감안을 했을 때에 저희로서는 수만 곳일 것이다. 그렇죠. 4년 동안 캄보디아 4년 동안에 2만 개다라고 하면 북한 70년 동안 몇 군데일까? 그게 이제 이 조사를 하는 것이 중요한 시발점이 되는데요. 전체 인권 그 침해, 특히 이런 잔혹한 성격의 인권 범죄가 어느 정도의 규모 스케일로 벌어졌는지를 찾아내면 나중에 북한 정권의 책임자 지도부들의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에 대한 것이 좀 더 이제 납득할 수 있게 와닿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지금 중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그렇습니다. 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북한 정권에 보내는 중요한 경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북한 정권에 보내는 메시지는 이런 것이죠. 주로 특정 기관들이 있습니다. 군대이기도 하고요. 북한의 비밀 정보기관, 주민 감시기관인 이제 북한 주민들을 보위부라고 부르죠. 국가안전보위성 지금은 그리고 북한의 경찰 조직인 이민보안성 이런 기관들이
가장 뭐 조직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이 기관들에서 중간 하급 관리들이나 뭐 이제 그 총사를 하게 되면 방아쇠를 당기는 말단에 있는 네. 특히나 이제 가장 어리고 갓들어온 친구들을 총을 쥐게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소식들이 전해져야지 또 저희가 실제로 전하려고 애를 쓰는 내용인데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과정이 나중에 본인들이 북한 정권이 없어졌을 때를 생각을 했을 때 본인들의 미래를 생각을 해서라도 지금부터 이 일들에서 피하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북한에도 이런 감시 억압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지휘, 명령, 실행 체계들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저희는 그것을 흔들려고 하는 겁니다. 중간 간부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손을 가급적이면 떼도록 또는 어떤 명령을 회피하고 거부하도록 하거나 아니면은 이런 메시지도 저희는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급자들이 시킨 부당한 그 인권 범죄 내용들을 샅샅이 스스로 기록을 해 두어라. 네네. 그래야지 나는 시켰을 뿐이다. 나는 내 일을 했을 뿐이다라는 변명에 그치지 않고 나중에 역사 진실을 드러내게 되는데 내 상급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시켰는지를 드러내는데 함께 참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증거, 기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중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글쎄 우리가 뭐 피해자들의 진술도 사실 중요하지만 실제 나중에 이게 어떤 사법 처리 과정에서 어떤 책임을 묻는 거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네. 네. 동남아 같은 나라를 저희가 일하면서 갈 때가 있습니다. 스리랑카 같은 경우 스리랑카 내전이 벌어졌었죠. 지금 스리랑카 전환기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가서 이제 인권 단체나 피해자들을 만날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상당히 우리가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족이 끌려갔고 살해가 된 사람들 피해자들인데 거기서 보는 것은 수만 명 수십만 명들이 다 피해자 증언자들이고 뭐 살아있는 증언자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일이 벌어졌다는 것. 네. 하지만 법정에 이 문제를 가지고 와서 찾는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에서 어떤 중심을 잡아서 정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정부의 정부의 어떤 뭐 수능을 하지 않고 어떤 정치적 편향성이 없는 단체가 이런 조사 기록을 했을 때 좀 진전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하는 과정이 아직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계속 그런 사회들에서 이 문제를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었고요. 네.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네, 저희는 지금 할 수 있고 네. 이 대한민국에 와 계신 3만 명 이상의 뭐 탈북민들께서는 이 일을 참여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조사이고요. 네. 저희에게도 많은 당부를 하셨습니다. 꼭 우리가 생각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탈북민들이 이제 조사를 참여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조사를 하고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슬픈 얘기를 많이 하세요. 왜냐면 직접 그 중에서 가족이 살해된 사람도 네, 있고 직접 내 가족이 죽는 거 앞에서 끌려가서 본 적도 있는 분도 계시고요. 이분들이 당연히 고통스러운 조사 과정에서 같이 위치를 찾는 과정인데 네. 끝나시고 나서 이제 조사 때는 울고 하시지만 끝나고 나셔서 이제 눈물을 닦고는 굉장히 뿌듯해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대한민국으로 오고 나서 따뜻한 밥 좋은 자리에서 뭐 잠을 자거나 먹더라도 늘 뭐 있었던 일이 괴롭고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미안한 것도 있고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나 이러려고 여기 왔나 생각이 들 때가 있었는데 마음의 짐을 좀 더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요. 네. 또 이런 믿음을 갖게 되십니다. 차후에 우리 마을 사람들에게 나중에 이런 조사가 우리 마을에서 다시 정말 현장 조사가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가 이걸 꼭 감추지 않고 도와줘야 됩니다라는 독려를 하는데도 나서겠다라는 얘기를 해주시고 또 이제 여기 사시는 곳으로 돌아가시고 나서도 한 마을이나 이제 한 아파트에 같이 사시는 또 뒤에 오시는 탈북민들이 계십니다. 그분들께 이 조사에 대해서 입소문을 내어주시죠. 그래서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하셔서 그래서 저희가 사실 정부기관이 아니고 민간에서 이런 일을 하는 진정성을 많이 이해해 주시고요. 탈북민들이 사실상 자발적으로 찾아와 주시는 거기 때문에 탈북민들과 함께 미래를 그려가는 작업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는 북한 지역에 이런 그 북한을 벗어나지 못했던 분들 그리고 이제 일종의 북한 사회가 새로운 그 빛을 찾게 되는 때에 네. 수천만 명의 북한 일반 주민들이 이 과정에 참여하시게 될 그 준비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고.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제가 눈에 띄었던 게 사형 당한, 그러니까 공개 처형당한 사람들의 죄목이었거든요. 저는 아무래도 뭐 정치 관련 죄, 뭐 반역죄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으로 처형된 게 제일 많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결과를 보니까 절도, 재산 침해, 화면 잠깐 보시면 사형 죄목이 저렇습니다. 절도, 재산 침해, 그 다음 폭력, 그 다음 3번이 이제 정치 관련 죄고요. 4번이 인신매매인데 이것은 아마 탈북과 관련된 것 같고, 그 다음이 경제, 월경,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굉장히 좀 다르네요, 예상보다. 네. 아무래도 북한, 저희가 하는 조사는, 예를 들어 뭐, 2000년부터 2010년 이런 식으로 10년을 끊어서 하는 조사가 아닙니다. 네. 북한 정권 전체를 드러내는 작업이기 네네. 때문에, 이제 이 조사가 더 늘어나더라도 아마도 지금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인 절도 재산 침해죄 비율이 높을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김정은 정권 시기, 김정일 정권 시기, 1990년대, 2000년대에 압도적으로 많은 공개처형들이 벌어졌었기 네. 때문에 그게 반영될 수 있고요. 네. 이제 저희도 사실 놀라운 부분이기도 했었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북한 정권은 항상 이런 식으로 공개 처형이나 사형을 그 국제사회, 유엔 같은 데에서 변명을 해왔었어요. 네. 우리 사회주의 체제, 북한 체제를 훼손하고 전복하려는 사람들을 처형한 것은 전 세계에서도 다 하는 짓이라는 그런 변명을 해왔었어요. 네네. 그래서 뭐 스파이나 뭐 간첩행위, 반혁명 행위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오리발을 내밀어 왔는데 네.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저희까지 모아놓은 데이터를 봤을 때는 절도죄입니다. 절도죄로 사형에 처하고 공개 처형, 가족까지 끌어서 포기한다는 것은 네. 너무나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그 절도죄의 면면을 들여다보게 되면 더 기가 찹니다. 예를 들어 뭐 산소이든 죽은 소이든 소잡아먹은 죄. 아니면은 이제 그 가족들이 굶어 죽어가면은 가장이든 부모든 아이들 먹여 살리려고 무슨 네. 일이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수학기가 돼서 알곡이 다 익지도 않았는데 옥수수 익지도 않은 거, 그 딱딱한 것을 털어가는, 훔쳐가는 경우 그런 것들도 시범 케이스라고 부르죠. 본보기로 네. 처형하려는 일들이 빈발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공장이나 직장 이런 곳에 뭐 기업소 일하시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 뭐 가정 집집마다 있는 뭐 그 가재도구 물건들 다 내다 팔아서 국수 한 끼 때우다가 다 팔고 아무것도 없을 때 되면은 어떻게 해요? 뭐 그 공장에 있는 부속품들 조금이라도 떼어다가 뭐 이제 뭐 암시장 같은 데다 팔아가지고 국수 한 끼 먹는 그런 것들이었는데 네. 살아남겠다고 했던 그런 죄들이 다 공개 처형이 되는 것이죠. 그 죄목이 여기 나와 있는 내용처럼 재산 침해죄 되는 겁니다. 국가 재산 침해죄, 네. 국가 재산을 훔친 죄. 네. 북한의 형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국가 재산 훔친 죄, 지방 재산 훔친 죄. 네. 근데 북한 형법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북한이 그동안 국제사회에 해온 거짓말들이 다 드러납니다. 네. 왜냐하면 북한 형법상에 국가재산 훔친죄, 지방재산 훔친죄는 보통 1년의 노동교화형, 네. 1년 감옥형입니다. 네. 네. 아주 대량으로 했을 때 3년, 5년 정도가 고작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처형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내법도 어기고 지금 국제법 상으로도 지금 이게 위반 네. 혐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굉장히 잔인하네요. 아까 공개 처형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 시기가 북한으로서는 가장 어려운 시기, 김정일 시대 90년대 이제 그때 공개 처형이 이루어졌는데 그 공개 처형의 면면을 들여다보니까 그냥 단순히 배가 고파서 뭘 훔치다가 걸렸는데 사형시켜버려 이렇게 된 거니까 사실 이 정권의 글쎄 잔인성이라고 해야 될까? 이게 여기서 참 드러나는 것 같거든요. 사실 뭐 많은 관찰자들이 그때 그랬지 않습니까? 북한 정권이 이제 오늘 내일 무너질지도 모른다. 폭동이 일어나서 뒤집힐지도 모른다. 민주화가 될지도 모른다. 네네 그 사실 시기에 총으로 그랬죠. 누른 거죠. 네. 총성으로 누르고 전체 북한 사회를 공포로 억누른 것이죠. 네. 그러면 공개 처형에 대해서 이제 주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뭐 국제사회에서도 계속 이제 문제 제기하는 게 정치범 수용소 없애라 이런 것들을 요구하잖아요. 네. 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일어나는 처형 또는 뭐 죽음, 사망, 그 다음 공개 처형 이외에 비공개 처형도 많을 것 같은데 네. 어떤가요? 네. 정치범 수용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지. 저희가 4년 전 조사를 시작할 때는 수감 시설은 조사 항목이 들어있지 않았었습니다. 네. 그랬는데 이제 2018년
한 1년여 정도 전부터 북한의 수감시설들에서 벌어지는 처형, 살해 또는 어떤 불법적인 죽음 이런 것들 추적을 하자 조사를 추가해서 이제 막 조사가 시작된 상황인데요. 네. 그래도 이제 모여 있는 사례들을 보게 되면은 그 우발적으로 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감시 관리자들 어떤 수감 시설, 그러니까 정치범 수용소는 북한에서 관리소라고 부르죠. 네. 일종의 큰 아주 넓은 섹터 개념입니다. 일종의 몇 개의 마을들이 묶인 큰 대규모 단위가 되고요. 네. 그 안에서 생활이나 노동이나 이런 것들을 다 벌어지게 되는 네. 과정인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그 규칙 또는 규정들을 위반한 사람들 같은 경우를 이 공포분위 조성하청에서 살해를 하는 경우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관리소 같이 넓은 개념의 네. 장소가 아닌 특정한 시설을 가진 교화소 또는 어떤 집결소 노동 단련대 이렇게 그 정말 말 그대로 감옥이라고 부를 수 있는 네네. 시설들에서 벌어지는 그 죽음 같은 경우는요. 그 안에서는 이제 많은 빈도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 파악되는 것들은 거의 반죽음 상태. 조사를 받다가 고문부탈을 당하다가 반죽음 상태가 되든지 질병이 돌아가지고 전염병으로 죽음 상태가 되든지 과도한 강제노동으로 죽음 상태가 되든지 죽기 직전의 사람들을 책임지기 싫어서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거의 산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반송장이 된 사람을 집에 가서 죽어라라고 책임 전가를 하는 것인데 그렇게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이제 조사받는 기관에서는 같은 수감자들끼리 조사를 받다가 끌려나와서 죽는 사람들을 다른 이제 대기하고 있던 또 조사받던 사람들이 목격해서 저게 진술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사망 원인이 복합적입니다. 네. 구타가 직접 원인인지 결정적인 인력이 원인인지 아니면은 질병이 원인인지 사망 원인을 나중에 판별을 하게 되는 것들은 차후로 밀어놔야 되는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법의학의 영역이기 때문에 나중에 북한 지역에서 이런 사망 원인들을 개인별로 조사를 할 때 되면은 법의학자들이 또 전문적으로 참여를 해서 밝혀내는 작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탈북민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탈북에 성공한 사람들이니까 사실 탈북에 실패해서 정치범 네. 수용소에 있는 분들과의 인터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니까 그렇죠. 사실은 많이 묻혀있는 부분이기도 하겠네요. 네. 비공개 처형 이게 개념이 그러니까 공개된 장소에서가 아닌 네. 그러니까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처형인가요? 이게? 그 이제 영어로 용어가 훨씬 더 개념이 명확합니다. 퍼블릭 엑스큐션 하게 되면은 일반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네네. 그러니까 저희 조사에서 많이 관심을 갖게 된 언론에서나 네네. 그 일반 주민들에게 노출된 공개 처형인 네네. 거고요. 그럼 비공개 처형이라고 하면 일반인들에게 노출되지 않은 처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장성택 처형 같은 경우가 특정한 군부든지 당 고위 관료든지 이런 특정한 속성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게 되는 처형인데 이 역시도 그 집단 내에서도 공개된 처형입니다. 공포심을 집단 내에 주고 복종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것이죠. 좀 권력자들에게 뭔가 이렇게 압박을 주기 위한 이런 처형들은 북한의 권력 세습 시기, 네. 권력 세습 시기에 절대 복종 끌어내기 위해 가지고 만드는 수단이기 때문에 북한이 3대 세습을 했으면은 두 번 정도는 첫 번째 뭐 김일성 때도 이런 식은 했었죠. 이런 시기에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처형이 되고요. 비밀 처형을 저희가 따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비밀 처형은 이런 그 어떤 북한 정권이 체계화된 방식으로 어떤 결정, 숙청의 결정, 처형의 결정 또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게 되는 순서를 가진 방식이 아니고 권한의 남용이죠. 예를 들어 어떤 죄인을 다루거나 아니면 혐의자를 다루는 사람이 홧김에 죽여버리거나 아니면 어디 아무도 모르는 숲속으로 끌고 가가지고 노동을 시키는 작업을 시키는 것처럼 해서 산골짜기를 끌고 가서 죽여버리는 경우들인데 이런 비밀 처형들 같은 경우는 아니면 이건 뭐 자의적으로 혼자 판단해 죽여버리는 경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우리 안에서도 심지어 이 감옥 시설에서 아무도 모르게 가서 몰래 처리하고 와라 하게 되는 비밀 처형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거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 미래에 밝혀지게 되면 굉장히 무거운 책임을 거의 관련된 사람들이 다 져야 되는 문제가 됩니다. 네. 근데 참 그게 이 비밀스럽게 처형된 게 어쨌든 그 진술에 의해서 나왔다라는 게 참 신기하네요. 어떻게 하셨을까? 이 조사에서는 이런 조사들에서는 나중에 검찰이나 검사들이 하는 조사에서도 같은 방식일 수가 있는데요. 보통 사람들은 그 장면을 목격한
제3자가 많은 것을 알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네.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내부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의 보위부나 안전부의 조직 내에서 일했던 분들 저희 조사에도 그런 분이 참여를 하시고요. 오셔서 얘기를 들려주시는데 설명, 상황, 어떤 벌어졌던 일들의 개연성들을 다 봤을 때 굉장히 신빙성이 높은 진술을 내주십니다.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시신을 매장하게 되는 과정에 가셔서 했던 일들, 또 그거와 관련해서 내 동료인 보위원 안전원이 들려준 이야기들까지도 파악을 하게 되면은 제한되어서 이제 밖에 일반인들이 우연적으로 보게 된다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훨씬 더 강력하게 뒷받침해주는 그런 분석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보고서를 보면 굉장히 상세하게 이렇게 뭐 처형 방법이라든가 죄목이라든가 그리고 그 당시 어떤 상황들이 자세히 진술이 되어 있어가지고 나중에 어쨌든 증거로 활용하기에 참 아직 시작 단계이긴 하지만 굉장히 유용하게 쓸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 가지 이제 뭐 시청자 여러분께 드릴 내용은 저희는 뭐 저희 보고서에도 그렇지만 이 내용이 저희가 하는 데이터베이스 기록 자체가 증거가 되기에는 아직까지 갈 길이 멉니다. 왜냐하면은 증거라는 말은 말 그대로 법적 용어이기 때문에 권한을 부여받고 공식화되어 있는 절차에 따른 검사 또는 검찰에서 진행을 했을 때의 증거로 채택하게 되는 과정이고요. 저희가 모인 데이터가 어떤 의미를 받냐면 그 증거 수집을 빠르게 효과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과정을 촉진하는 기초적인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 자료라고 하기에는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비용과 인력, 예산들을 낭비하지 않는 방식으로 빠른 결과를 낼 수 있는 빠른 어떤 재판 결과를 이룰 수 있는 지름길을 만들어주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그동안 이 보고서에 들어있는 내용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는데요. 이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보고서가 어쨌든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이슈화되고 있고 각 나라에서 많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것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거잖아요. 이제 그 부분에서 좀 다시 다음 편에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